점심 식사 후 예비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 간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낯선 남자가 제 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저희 예비 며느리 보시고는 저 여자 절대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영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도 맑았던 날이었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얇은 천을 통과해 식탁 위에 잔무늬를 만들었고 주전자에서는 보리차 기미 소리 없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컵받침을 가지런히 맞추며 마음을 다독였죠. 오늘은 아들이 오랜만에 정식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날, 제게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인생의 문턱이었거든요. 아들이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 심장은 잠깐 멎었다가 크게 한번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기다리던 말이었고 두렵던 말이기도 했죠. 설렘과 걱정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가슴에서 몽글몽글 끌어올랐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고집이 있었어요. 장마철 소풍날에도 장화를 벗지 않겠다던 아이였고 남들이 뭐라 해도 스스로 정한 길은 끝까지 가보는 성미였지요. 그 고집이 때론 답답했지만 세상살이에 휘둘리지 않을 뿌리 같아서 저는 믿음이 갔어요. 혼자 애 키우며 장사하고 허드레실도 하면서 버틴 세월이 길었는데 그 모든 날의 끝에 아들이 제 곁에 버티고 서 있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고요. 그런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니 저는 그저 잘 맞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죠. 며칠 전부터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블라우스를 고르는데 평소 아껴 입던 크림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단추를 채우다 눈과 주름을 마주했는데 오늘만큼은 그 주름마저 괜찮아 보였어요. 살다 보니 얼굴의 선들이 제 삶의 지도가 되어 있더군요. 어디서 많이 울었고 어디서 오래 웃었는지 주름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아들 회사 근처의 작은 한식집이었어요. 오래된 나무 간판과 유리문이 10여 년의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를 잘 간직한 집이었죠. 저는 늘 그렇듯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먼저 와서 구석 자리를 잡고 반찬이 너무 맵지 않게 부탁드려야 안심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라고 말할 때면 아직도 아들이 제게는 아이로 남아있다는 걸 새삼 느끼곤 했죠. 자리에 앉자 창틀 옆 화분에서 흙냄새가 은근히 올라왔고 주방에서는 국자 부딪히는 소리가 부지런히 들렸어요. 그 소리들이 제 속을 차분히 다독여 주더군요.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넘기고 나니 현관 쪽 종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의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발을 들이더군요. 첫인상은 반듯했어요. 광택 없는 작은 귀걸이, 허리를 펴고 서서 또렷하게 인사하는 자세, 그리고 말끝에 힘을 빼는 습관까지 깔끔했죠. 어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낯익은 설렘을 느꼈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입술에서 굴러와 제 가슴으로 착하고 안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와줘서 고마워. 멀었을 텐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덕분에 긴장도 살짝 풀렸고요. 메뉴판을 앞에 두고 셋이 마주 앉았죠. 그녀가 살피듯 묻더군요. 어머니는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지 않으시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물이 있는 게 좋더라.
그러자 그녀가 된장찌개와 보쌈 소자를 조심스레 제안했죠. 선택이 무난해서 마음이 놓였고 아들은 여기 반찬이 깔끔해요. 실장님 솜씨가 좋아요. 라며 분위기를 가볍게 띄웠어요. 작은 대화의 톱니들이 맞물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이런 톱니의 감각을 믿는 편이에요. 사는 게 거창한 논리보다 사소한 톱니로 돌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잠깐 서로의 일상을 나눴어요. 그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고 했고 주말이면 종종 내려간다 했어요. 회사 이야기를 할 때는 말수가 줄더니 취미를 묻자 다시 환해지더군요. 책을 빌려 읽는 걸 좋아해요. 소설보다는 에세이를요. 그 말투가 과장되지 않아서 좋았고 저는 마음속에서 괜찮다는 도장을 조용히 찍었죠. 된장찌개가 보글거리며 등장했어요. 뚝배기에서 한박 피어오르는 김이 테이블 위의 조명과 만나 얇은 안개처럼 번지더군요. 보쌈 고기는 얇고 길게 썰려왔고 쌈 채소의 초록이 상큼했죠. 저는 습관처럼 상대 접시에 반찬을 조금씩 덜어주었고 그녀는 고맙습니다를 꼭 챙겨 말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레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대개 큰 결례를 잘 하지 않더군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를 안심시키곤 했죠.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아들은 제가 좋아하는 단무지 무침을 제 쪽으로 슬쩍 밀어놓고 저는 반반쯤 미소로 화답했죠. 그녀는 상추를 펴고 고기를 올릴 때 먼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쌈 드릴까요? 그런 배려에 제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가 먼저 먹어. 나는 천천히 먹어도 된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죠. 마음이 서서히 포근해지는 기분이라 오랜만에 이제야 좀 놓는다 라는 말을 속으로 꺼내보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일관됐어요. 높낮이가 크지 않고 감정의 파동이 크지 않았죠. 직장을 묻자 배울 게 많은 곳이에요 라고 담백하게 말했고 동료를 묻자 가끔 피곤할 때도 있지만 서로 선을 지키려 애써요 라고 덧붙였어요. 무리해서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저는 사람을 볼 때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발금보다 절제된 속도를 신뢰하는 편이에요. 속도가 적당하면 대개 무리해서 숨을 돌리려 하지 않더라고요. 밥은 맛있었고 말은 무난했으며 시간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저는 그 흐름 속에서 가끔 과거로 미끄러지곤 했죠. 아이가 어릴 때 전기장판 위에서 둘이 발을 맞대고 자던 겨울밤, 시장에서 떠리로 산 시래기를 긁어 모아 국을 끓이던 저녁들, 엄마, 내일도 장사 나가? 하던 아들의 조그만 목소리, 그 작은 기억들이 식탁 위 반찬처럼 줄지어 세워져서 지금 이 장면 뒤에 등받이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그 아이, 이제 예비 며느리라고 불러야 할 그녀를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을 드나들면 신발장에는 어떤 모양의 구두가 하나 더 놓이게 될까? 내가 김치를 버무리면 이 아이는 옆에서 무엇을 도와주게 될까? 아들이 늦게 귀가하는 날 둘이 소파에 앉아 무슨 이야기를 꺼내게 될까? 그런 상상이 하나둘 차오르니 살짝 어깨가 풀어졌죠. 그녀가 물을 마시고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실례할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저는 자연스레 웃음을 건넸고 그녀는 고개를 꾸벅 숙인 뒤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어요. 아들은 물잔의 물기를 손가락으로 툭툭 털며 제 표정을 훔쳐보더군요. 엄마, 어때요? 저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대답했죠. 말수가 과하지 않아서 좋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든다. 아들이 안도의 웃음을 흘렸고 그 웃음이 제 마음에도 번졌어요. 다만 아주 작은 바늘 끝 같은 불안이 어딘가에 남아 맴돌더군요.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죠. 설마가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에 저는 설마 대신 괜찮겠지를 택했어요.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의자가 가볍게 끌리는 소리가 났고 중년 남자가 몸을 약간 제 쪽으로 기울이더군요. 눈빛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어요. 저는 예의상 미소를 보였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국을 한 숟갈 떠넣었죠. 아무 의미 없는 장면 같아서 다시 내 앞 그릇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불현듯 그 남자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테이블 위에서 작게 떨더군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곧장 휴대전화를 뒤집어 엎어 놓았어요.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작은 동작을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해 두었죠. 사소한 습관 속에 사람의 경계가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된장찌개 김이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피어올랐고 창밖 햇살이 구름을 한 겹 만나며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녀의 빈자리를 슬쩍 바라보며 상추를 접시에 올리고 마늘을 얹어봤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상추의 결이 생각보다 거칠더군요. 그 거친 결이 제 불안을 잠깐 긁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 오늘은 믿어보자. 믿음은 결심이더군요. 근거를 쌓아 올려 도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먼저 내어주는 마음에서 출발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아들이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죠. 엄마, 여기 실장님이 손이 커요. 이따가 수육 남으면 싸드릴까? 됐다. 너희가 먹어라. 나는 천천히 먹어도 배가 찬다. 저는 그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 입에서 너희라는 복수형이 자연스레 튀어나왔거든요. 이미 마음 한편에서 이 아이를 식구로 불러들이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 사실이 좀 쑥스럽기도 했고 뭉클하기도 했어요. 그녀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옆 테이블의 남자가 빈 그릇을 미묘하게 밀어두더니 몸을 살짝 제 쪽으로 더 기울였어요. 저는 쌈을 접시 가장자리에 내려놓고 물잔을 집었죠. 손가락 마디에 물기가 묻어나며 차갑게 스미더라고요. 다녀왔어요, 어머니.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웃었고 저는 그래 하고 짧게 답했어요. 웃음의 곡선이 딱 거기까지 닿았을 때였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귓불 가까이 스며들듯 들려왔어요. 아주머니, 처음엔 나에게 한 말인지 몰라서 반쯤 고개만 돌렸죠. 그의 눈이 제 눈을 정확하게 붙잡더니 짧고 단단한 음절들이 예고 없이 떨어졌어요. 저 여자 절대 믿지 마세요. 그 말 한 줄이 공기를 바꾸더군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끓던 물의 보글거림, 유리문을 스치는 바람, 모든 소리가 잠깐씩 멈칫거리며 제 쪽으로 쏟아졌어요. 심장도 박자를 놓치듯 툭 하고 비었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소금처럼 스멀스멀 솟았죠. 저는 말문을 열지 못한 채 그 남자의 입술선만 멍하니 보았어요.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그러나 이제는 제 운명을 흔들어 놓을 문장들을 방금 뱉어낸 입술이었거든요. 아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표정이었고 그녀는 물컵을 들어 조심스레 한 모금 삼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로 얇은 김이 다시 솟아올랐고
제 귓가에서는 믿지 마세요라는 말이 울림을 끌며 길게 늘어졌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듯 겨우 입술을 다물었다가 열었어요. 예? 그 한 음절에도 떨림이 묻었고 그 떨림은 식탁 가장자리를 타고 제 무릎까지 내려앉더군요. 남자는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상체를 되돌리고 국을 한 숟갈 뜨는 사이 제 세계는 서서히 각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환한 색으로 칠해져 있던 미래가 작은 균열을 시작으로 다른 색을 머금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 균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믿음과 의심이 부딪히며 내 안에서 삐걱하고 소리를 냈어요. 저는 겨우 젓가락을 찾아 쥐었지만 손끝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쌈 위에 마늘 한 조각이 접시로 떨어져 동그랗게 굴렀고 그 굴러가는 소리마저 제게는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표정을 살피려는 찰나 저는 본능처럼 미소를 붙였죠. 자, 많이 먹어. 찌개 식겠다. 그 말이 어색하게 튀어나왔고 제 귓가에서 금세 금속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알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한 문장이 내 삶을 다른 문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요.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삶은 전혀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오래전에 그걸 배웠고 지금 다시 배우려 하고 있었지요. 그날 점심값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옆자리 남자는 마지막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이 말을 한 번 더 새겼어요. 정말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공포와 함께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믿음과 사랑과 예감이 한꺼번에 뒤엉킨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의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말이 귓가를 지나간 순간 제 눈앞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믿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세계를 반으로 갈라버렸어요. 깊은 한숨도 눈 깜박임도 허락하지 않은 채 저는 그냥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쌈 하나 싸드릴게요. 그녀가 웃으며 말을 건넸을 땐 이미 제 안에서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상냥한 말투, 조심스러운 손짓,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을 누그러뜨리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낯설고 무서운 것으로 바뀌었죠. 그녀가 고기를 얹고 마늘을 하나 올리며 쌈장은 조금만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손끝이 마치 다른 얼굴을 감추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해. 잘 먹을게. 제 입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젓가락은 손끝에서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죠.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도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제 감각을 다 뒤엎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진짜 뭘 안다는 건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진실인지 꾸며진 이야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저는 마치 낯선 사람과 마주 앉은 기분에 휩싸였죠. 그녀의 눈동자, 입꼬리, 숨결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진짜일까라는 의심으로 번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밥을 넘기는 게 아니라 위장에 돌덩이를 밀어넣는 기분이었어요. 국 한 숟갈을 떠도 목구멍이 꽉 막히고 그 작은 젓가락질조차 고문처럼 느껴졌죠.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못 본 척한 건지도 몰라요.
그저 엄마 잘 드시네. 우리 어머니 입맛에 잘 맞는 집이네. 하며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나중에는 서운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넌 내 눈에 비친 것만 믿고 있구나. 엄마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금도 안 보이니? 그녀는 식사가 끝날 무렵 다시 상냥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밥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거짓이 진심인 척 제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거든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어요. 그 남자가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죠.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진심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어요. 저 경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을 땐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문을 겨우 닫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신발도 신은 채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섰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었죠. 저는 고개를 감싸쥐고 앉아 그 남자의 말을 곱씹었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 들어왔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죠. 오늘 분위기 좋았죠. 그 애 괜찮죠. 아들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얘는 모르고 있구나. 저 애가 어떤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참고 있던 말이 결국 터졌습니다. 파혼하자. 말이 입 밖으로 나간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고 아들의 표정도 같이 굳었죠. 엄마, 뭐라고요? 파혼하자. 결혼 안 되는 것 같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요? 그때 저는 결코 잊지 못할 아들의 표정을 봤어요. 놀람과 당혹, 그리고 점점 분노로 변하는 눈빛. 엄마,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식당에서 어떤 남자가 말했어. 그 여자 믿지 마세요라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치 터질 듯이 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다예요. 엄마는 모르는 남자 말 한마디 듣고 내 결혼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어. 엄마, 제발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벽에 기대더군요. 지금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날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저는 내 아이를 못 믿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믿고 있는 사람을 제가 의심하게 된 거였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그냥 그 눈빛이 무서웠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냥 사라지더라. 장난도 아니었고 악의도 없었어. 그냥 누군가를 막기 위해 애쓰는 눈이었어. 아들은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슬픔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저 사랑해요? 그 질문이 얼마나 아프게 꽂히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믿어줘요. 내가 고른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시간을 주세요. 그녀를 더 보여줄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동자에는 진심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아버린 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을 내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그 남자의 말이, 그 눈빛이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거짓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냥 지나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제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 표정, 손짓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써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더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확인은 해봐야겠다. 내 아이를 지키는 게 어미의 일이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봐야지. 그 순간 저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조용히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다시 보기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반드시. 그날 밤 저는 불을 켠 채 잠들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천장의 석고 틈, 조용히 울리는 냉장고 진동 소리조차 제 마음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만 반복되었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틀렸다고 후회하면 그땐 늦을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새벽의 찬물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아들이 대학 다닐 무렵까지 써오던 가계부와 생활 메모가 담긴 낡은 노트였죠. 거기서 빈 페이지 하나를 펴고 그녀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걸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름, 이서영, 나이, 29, 직장, 홀딩스 마케팅팀, 부모님, 진주 거주, 부친 박영수, 모친 김현숙, 말버릇, 대답 전 눈을 피함, 손끝을 자주 만짐, 지난주 워크숍, 분당, 그날 밤 기차로 진주 간다 했음, 적을수록 더 어지러웠습니다. 특히 지난주 진주 방문과 워크숍 참여가 같은 날이라는 게 자꾸 걸렸어요. 게다가 말할 때마다 눈을 피하는 버릇. 그건 제가 장사를 하며 오랫동안 사람을 보며 익힌 직감이죠. 저 눈은 뭔가를 숨기는 눈이다.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하기로 했어요. 남몰래 조용히.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아들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 애 서영이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를 찾아보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죠.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출근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마치 기계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아들은 모른다고 했지만 제가 그녀의 출근지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 근처에 바닐라 라떼 잘하는 카페가 있어요. 조만간 같이 가요. 그 한마디, 그게 힌트였죠. 카페 주변을 서성이며 한참을 지켜보니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트렌치코트, 낮게 묶은 머리, 그리고 예의 그 반듯한 미소.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회사와는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은 작았고 간판도 없었고 문도 잠겨 있었죠.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기가 회사라고? 이상했죠.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 남자는 차에 올라탄 뒤 사라졌고 그녀는 그제서야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회사 출근길 같지는 않았어요. 어딘가 뒷거래 같고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제 내가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좀 예민했나 봐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다. 너도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마음만 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마음을 못 열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자꾸 날 흔들고 있는 거야.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대한 공식 정보, 등기부등본, 심지어 부모님에 대한 정보까지 진주에 거주한다는 박영수, 김현숙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동일한 세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혹시 따님이 이서영 씨 맞나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 이름으로는 등록된 거주 이력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무언가 거짓말이 있다. 며칠 뒤 아들과 그녀가 다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언제나처럼 상냥하게 인사를 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웃으며 맞았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식사 중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얘야, 지난주에 진주에 다녀왔다고 했지? 부모님은 잘 계시고? 네, 아주 잘 계세요. 직접 김치도 담가 주셨어요. 그렇구나. 근데 너희 부모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버지 박영수, 어머니 김현숙이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수많은 퍼즐 조각이 딸깍 소리 내며 맞춰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죠. 나는 너를 의심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조심하라고 했고 그 눈빛이 지금 너의 말보다 더 진실돼 보였다. 아들이 얼굴을 굳혔고 그녀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너희 화장실 다녀온 사이, 그게 누군데요? 모른다. 하지만 너와 관련된 일을 잘 아는 사람 같았다. 내 정체를 알고 있었고 나에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말했지. 믿지 마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딱딱하게 굳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들은 그때서야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 혹시 무슨 걸 알아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의심한 게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어.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 웃음은 이제 가면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워진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그만 일어날게요. 아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힌 뒤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소파에 주저앉았고 저는 서서히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그 사람 정말 뭐가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있다. 그리고 난 그걸 끝까지 확인할 거다. 그때부터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진실 찾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이 쿵 닫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정적뿐이었어요. 서영이 떠난 거실엔 남겨진 찌개 냄새와 수북이 쌓인 밥그릇, 그리고 아들의 깊은 한숨만 맴돌았죠. 아들은 소파에 몸을 묻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젓가락 하나를 쥐었다 놨다 반복하며 생각했죠. 그래, 이제 시작이다. 이미 내 아들은 상처를 받았고
나는 어미로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서영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인생을 휘감기 전에.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미 정리해둔 단서 옆에 빨간 펜으로 굵게 써 내려갔어요. 첫 번째, 부모 이름, 진주 거주라더니 행정상 일치 없음. 두 번째, 직장 위치, 출근길 수상함, IT 기업 사무실 아닌 창고 같은 건물 방문. 세 번째, 워크숍 장소 불명확, 시간대 모순.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말이 들키지 않을 정도로만 설계된 것. 맞아요. 완전한 거짓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을 비슷한 비율로 섞어 놓으면 듣는 쪽은 더 쉽게 믿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장사하면서 배웠어요. 진짜보다 더 교묘한 건 거짓 섞인 진심이라는 걸.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문자 하나만 남긴 채 일찍 나섰습니다. 서영이 부모님 댁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 아들은 짧게 답했죠.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근처 지인 통해 조만간 소개할게요.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숨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들은 지금 철저히 그녀를 믿고 있고 그 믿음은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진주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애가 말했던 주소 근처 진주 외곽의 한 동네 이름만 겨우 기억에 남아 있었죠. 진주 장대동 도서관 근처 사신다 했지. 도착한 마을은 조용하고 한산했어요. 동네 이장님 댁을 수소문에 찾아가 이름을 댔죠. 혹시 이서영이라는 아가씨, 여기에 사는 박영수 씨 따님이 맞을까요? 이장님은 몇 번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런 이름은 처음인데 박영수 씨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부인은 자식 없이 혼자 살아요. 김현숙 할머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같은 이름, 같은 동네. 하지만 자식이 없다는 말이 결정적이었죠. 그러면 이서영은 대체 누구? 그날 저는 주소지를 따라 한 집을 찾았습니다. 김현숙 할머니는 작고 허름한 집에 살고 계셨고 대문도 없고 담벼락도 금이 가 있었어요. 직접 인사를 드리자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얼굴을 살피셨어요. 저기 혹시 따님이 계세요? 이서영이라고. 따님, 나는 그런 딸 없소. 내 평생 애 하나 못 낳고 남편만 일찍 보냈는데. 그 말에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서영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최소한 이 동네에서 말한 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돌아오는 길 내내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제는 확실하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들의 곁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며칠 연락이 없어요. 그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조각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도망친 거였죠. 들킨 걸 알아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몰래 그녀의 흔적을 뒤졌습니다. SNS는 사생활을 지우기엔 너무 방대한 도구였어요. 검색을 돌리고 이름을 조합해서 확인해 보던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이서영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진은 분명 그녀였고 이름은 이수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올라온 한 게시물,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 너도 피해준 거 알지? 그 밑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정, 이번엔 또 다른 이름으로 활동 중이었고
거기에는 화려한 명품 가방, 고급 와인,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죠. 아들한테 보여준 얼굴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USB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 말했죠. 너 서영이랑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 내가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그리고 사흘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다시 뵙고 싶어요.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태연한 말투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이랑 셋이서. 그날 세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 앉아 애써 표정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사진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하나 화면을 넘길 때마다 서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이 무릎 위에서 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진 이름이 적힌 게시물을 보여주자 그녀는 결국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들은 얼어붙은 채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죄송하다는 건데? 서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그 이름 맞아요.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하고 새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당신이 너무 다정하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무너짐이 보였어요. 믿고 싶었던 마음, 사랑이라 여겼던 감정이 한순간에 뒤틀린 거였죠. 그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문 앞에 미역국을 놓고 밖으로 나가 시장을 돌고 된장을 사고 쌀을 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하루는 아들이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맞았어요. 뭐가?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없이 안도하면서도 눈물이 솟구쳤어요. 내가 지켜냈구나. 내 아이를, 내 아들의 인생을, 내 가정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가족은 끝까지 확인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내 아들의 어머니이기에 이 판단을 후회하지 않는다. 엄마, 맞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았고 마치 오래된 벽시계처럼 깊은 여운을 남기고 울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부엌에서 손에 쥐고 있던 고무 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멈춰 섰죠. 미역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눈두덩근 깊이 꺼져 있었어요.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가 이제서야 다 이해됐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그가 지켜내려 했던 건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은 누군가에 의해 속임수로 이용당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엄마가 함께 할게. 다시는 너 혼자 이 일에 휘말리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경찰서 민원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본명과 사용했던 가명,
그리고 SNS 기록까지 모두 정리해둔 자료들을 파일에 넣어 담당 수사관에게 건넸죠. 이 사람 제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과거가 너무도 수상합니다. 이중 신분 사용, 피해를 본 사람들의 흔적도 있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사관은 신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이런 사례 가끔 들어옵니다. 결혼 사기로 접근해 금전 요구를 하거나 신분 세탁 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죠. 혹시 아직 피해는 없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다행히 아직 돈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요. 그 아이한테 전부였어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정적 피해도 중요합니다. 한번 조사를 요청해보죠. 이수진 씨의 과거 자료를 조회해보고 필요하다면 소환 요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희님, 확인 결과 이수진 씨는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기요? 네. 3번에 걸쳐 교제 중인 남성들에게 접근해 금전적 지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피해자들이 소액이라 정식 기소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합의라는 이름으로 묻혔던 사건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을 4번째 피해자로 만들려 했던 건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이면서도 한편으론 무너지는 감정 속에서 확신이 주는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결과를 자세히 전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손끝이 자꾸 무릎 위를 움켜쥐고 있더군요. 엄마, 나 바보 같아요. 아니야, 다 믿었어요. 그 애가 웃을 때 나만 바라보는 눈빛일 거라고. 그 손이 내 손 잡을 때만 진심일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을 때가 있어. 그리고 넌 그 믿음을 나쁜 사람에게 준 것뿐이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거짓으로 사랑을 베낀 그 아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고소할까요? 이대로 그냥 보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겠죠? 그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고소하자.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수진, 그러니까 서영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걸 자백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제가 숨겼고 거짓말했고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진술서에 적힌 그녀의 말엔 후회와 변명 그리고 짐짓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따뜻함을 지키려 했다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거짓 위에 쌓은 사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재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저는 합의를 택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에 접근한 이유, 목적, 거짓된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공증서에 남겨두는 조건으로 말이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그게 제가 요구한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로서 너무 강하고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떠났고 법적으로도 정리됐지만 남겨진 건 상처뿐이었죠. 아들은 오랫동안 말을 아꼈고 웃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여러 번 이 결정이 맞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무 밀어붙인 건 아닐까?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 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고 함께 식사하며 농담도 던졌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화냈던 거,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랑은 눈이 아니라 등 뒤에서 지켜주는 손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을 제가 그렇게 늦게 깨달을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거실 창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온하구나. 그 고요함이 이전엔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값진 것이 되어버렸어요. 서영 아니, 이수진이 떠난 뒤에도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저와 아들은 서로를 조금 더 강하게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아이 곁에서 그런 거짓으로 웃게 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박영이니까요. 내 아들의 한 사람뿐인 엄마니까요.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는 약이 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치유해주는 약은 아니더군요. 서영, 아니 이수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고 그동안 아들과 저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저는 늘 하던 대로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썰어 넣었죠. 그 모습은 겉으론 평범한 가정의 풍경이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가 다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요. 그래, 차 조심하고 술은 적당히 마셔. 걱정 마요. 그 짧은 대화에서도 우린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때 이후 처음으로 서영이 제게 썼던 쪽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가 좋았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언젠가 정말로 떳떳해져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가 나에게도 조금은 진심이었던 걸까요? 아님 또 하나의 거짓말일까요? 쪽지를 쥔 손이 떨렸고 저는 조용히 찬장을 열어 작은 상자에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건 이제 묻어두자. 더는 꺼내지 말자.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법이라 그날 밤 꿈에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이수진. 저는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어요. 박영희 어머니께. 그날 이후 저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듯 숨어 살던 날들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람은 사랑도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 그건 저 같은 사람에겐 과분한 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 옆에 연락처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마지막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를 다시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창가 커튼 뒤 작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상처가 겨우 아물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엄마가 잊을까 봐요.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 어른 다 됐네, 우리 아들. 엄마가 키운 거죠. 우린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전과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수야, 이젠 괜찮아?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때 엄마가 없었으면 난 아마 지금도 속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랑도 사람을 잘 만나야 지키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동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다가 우연히 한 여성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그 손,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을 때 저도 그녀도 얼어붙었죠. 어머니, 서영, 아니 이수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편지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오해하고 계실까봐 그냥 얼굴 한번 뵙고 가려던 거예요. 그녀의 눈엔 예전과는 다른 맑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난 뒤 햇살을 처음 본 사람처럼. 이제 정말로 정리된 거야? 네, 가짜 이름, 가짜 직장, 가짜 부모. 이제 그만했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속이지 마. 특히 너 자신부터.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 박영희 여사님. 그녀는 돌아갔고 저는 긴 여운 속에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는 순간 그제야 자신도 자유로워진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솔직하며 무엇보다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 어머님. 지수 씨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그래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들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하고 맑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봄을 만났다. 가짜 사람의 겨울이 지나고 진심의 봄이 찾아왔다. 며느리감으로 아들이 데려온 여자 윤세연 씨는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거짓 없이 단정하고 어딘지 모르게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던 그 태도에서 그녀가 숨기는 게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박 여사님,
지수 씨가 마음에 상처가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를 제가 더 아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동안 아들이 받았던 상처가 지금 누군가에겐 품고 싶은 무게라는 사실이 감사하고도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세연이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손을 끌고 나가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오기도 했지요. 여사님, 이거 직접 쑤어 왔어요. 팥은 국산이고 설탕 대신 조청으로만 간했어요. 그 정성에 저는 괜스레 눈물이 나려 했어요. 그리곤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떴죠. 맛있다. 너 요리도 잘하네. 저희 엄마가 요리사셨거든요. 어릴 땐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 이렇게 하면 맛없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 말을 하며 웃는 세연이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온기라는 걸 품고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감싸 안을 줄 아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시간은 흘러 어느덧 가을의 문턱이 다가왔고 세연이는 자연스레 우리 가족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오면 슬리퍼 갈아 신고 부엌에서 접시 닦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아들과 눈을 마주치면 작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괜찮았어. 너는? 그 짧은 문답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불편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수록 전보다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처럼 내가 놓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영희야, 또 그러면 안 돼. 너무 앞서가면 좋은 인연도 도망가.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봉투 하나가 집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없이 검은 볼펜으로 박영희 여사님께 라고만 적힌 그 봉투.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자 안엔 한 장의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여사님,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제 진심을요. 사진 속에는 작은 마을 어린이 도서관 앞에 선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아이들과 책을 나눠 읽고 있더군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여사님을 뵌 뒤 저는 완전히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봉사단체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래에는 놀라운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지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전 정말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무심한 듯 살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제 과거가 들킬까봐 한 번만 더 이번만큼은 정말로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커졌어요. 여사님께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전 한 번쯤은 용서받고 싶었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편지엔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종이를 보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래, 이제 정말 보내자. 그 아이는 결국 떠났고 남은 우리에겐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세연이가 저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저 지수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청혼 받은 거니?
아니요, 아직이요. 전 먼저 어머님 허락이 받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세연이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들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은 결국 어느 저녁 노을 아래 세연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줘. 우리 진짜로. 그 모습이 너무도 벅차서 전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꼭 맞잡고 있는 그 둘의 모습에 마치 오래된 상처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세연이는 저를 모시고 드레스샵까지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 이 드레스 어때요? 난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린 마치 진짜 모녀처럼 웃고 사진도 찍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달빛이 참 고왔습니다. 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며느리를 만났다. 진짜 가정을 만들어가는 내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살며시 그려본 동그란 웃음 표시 하나. 그건 제가 참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꺼내본 웃음이었습니다. 세연이와 지수 두 아이의 결혼 준비는 빠르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은 웨딩홀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고 다음 날은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그 모든 과정이 어느새 저에게도 낯설지 않은 즐거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하나하나 제 의견을 물었고 어떤 날은 저보다 먼저 피곤해하며 어머니, 내일은 그냥 집에서 밥만 먹고 쉴래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참 따뜻한 애구나. 이젠 정말 괜찮구나.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안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야지.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 토요일이요. 저희 부모님이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 준비할게. 저는 예쁜 정장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혹여나 실례가 될까 작은 꽃 브로치까지 달았죠. 지수야, 준비됐니? 응,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왜, 내가 뭐 실수할까 봐. 아니, 그냥 우리 엄마 너무 멋져 보여서.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세연이네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세연이가 문을 열며 말했죠. 우리 집 오래됐어요.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맞을게요. 그 말 그대로 집 안은 깨끗했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세연이 어머니가 인사를 했고 저는 두 손을 모아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앉아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어떤지,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지 서로 조심스레 묻고 웃으며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러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세연아, 작은 이모 오셨다. 부엌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고 세연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이모, 오늘 오신다고 하셨나? 응, 너 결혼한다니까 오신대. 그랬구나.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선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 아이, 그 이수진.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아니 이제는 서영이 아닌 그녀가 세연이 작은 이모라니 그녀도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세연이가 의아하게 물었죠. 이모, 아는 사이예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도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대답했죠. 그래, 아주 오래전. 그날 식사는 이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고 젓가락을 드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수진, 그녀가 세연이의 작은 이모라니 어떻게 이런 우연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수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정말,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연의 눈빛, 이수진의 침묵, 모든 게 겹쳐지며 가슴을 짓눌렀지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세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이모 얘기, 말씀 못 드린 건 그분이 예전에 일이 있어서 한동안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게 지수 씨랑 어머님께 괜히 불편할까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 아이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을까? 만약 알고도 말하지 않은 거라면. 하지만 세연이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그 눈빛에 거짓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될지. 이수진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피는 결국 피였고 가족이라는 인연은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수진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연이는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 네, 그 아이는 단지 제가 한때 실수한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절대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죠. 그럼 그 아이 곁에서 영원히 조용히 있어줘요. 절대 다시 지수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약속드릴게요. 이젠 정말 조용히 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어쩌면 이토록 얽히고 설켜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세연이는 그 모든 것과는 다르게 제 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이라는 것. 저는 그날 마지막으로 한 줄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과거와 미래의 끝자락에 섰다. 이제 선택만이 남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죠. 지수야, 준비 다 됐니? 응, 엄마. 어때? 나 괜찮아 보여? 우리 아들 멋있네. 저는 아들의 넥타이를 정리하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식장은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하객들 사이에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연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세연이는 그날만큼은 진짜 천사처럼 보였어요. 지수도 눈이 촉촉해졌는지 입꼬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내 사람이구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예식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신랑 어머니의 덕담을 듣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수진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세연의 작은 이모로 참석한 그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랑의 어머니 박영희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저 두 사람의 결혼식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겪은 시간, 서로를 알아가며 쌓은 믿음,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은 오해와 상처들이 모두 이 자리를 만든 거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숨죽인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연이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땐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하지만 이 아이는 그 모든 두려움을 스스로 녹여냈습니다. 한 번도 말로 설득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눈빛으로 사람이 사람을 감싸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이제 나는 내 아들을 기꺼이 이 아이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내 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세연은 눈물을 훔쳤고 지수는 단단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죠.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였죠. 예식이 끝난 뒤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어났고 지수와 세연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와중에 이수진이 다시 한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오늘 참 조용히 잘 있어줘서 이젠 정말 사라질게요. 어디서든 조용히 살아갈게요. 굳이 사라지지 않아도 돼요. 당신도 이제 가족이니까. 그 말에 이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이 모두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한 거실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수와 세연에게.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실수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상처를 감싸줍니다. 너희 둘은 서로를 그렇게 바꾼 사람이야. 그 점을 잊지 말아라. 며칠 후 지수와 세연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조용한 집 안에서 아이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둘이 찍은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슬퍼서가 아니라 기쁘고 벅차고 이제야 놓을 수 있어서. 밤이 깊어지고 밖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작은 조명 하나만 켜놓은 채 창밖을 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야, 행복해야 해. 그리고 세연이도 꼭 웃으며 살아야 해.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진심으로 바라는 바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연이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어머니께 딸로서 더 다가갈게요. 그 글을 읽고 저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젠 내 딸이다. 삶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만남으로 이끌고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